내 이름은 김민준. 올해 12살이다. 서울의 하늘 아래 수많은 동네 중에서도 쇠냄새와 기름때가 익숙한 동네. 물레동의 좁은 골목길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다. 아침이면 잠결에도 철공소 망치 소리가 규칙적인 알람처럼 들려오고, 저녁이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지친 아저씨들의 땀 냄새와 함께 허름한 식당에서 새어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채운다.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우리 동네만의 익숙한 향기 같은 거다. 우리 가족은 엄마와 나, 이렇게 둘뿐이다. 아빠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했다. 사진으로만 본 아빠의 얼굴은 희미하지만 엄마의 깊은 주름과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무게로 엄마의 어깨를 눌러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다. 엄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신다. 새벽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엄마의 하루는 나와의 짧은 대화와 녹초가 된 몸을 힘겹게 눕히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런 엄마를 보면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릴 거라고. 밤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혼자 다짐하곤 했다. 학교가 끝나면 나는 곧장 집으로 오지 않는다. 책가방을 현관 구석에 던져두고 낡은 운동화끈을 다시 조여맨다. 내 오랜 친구이자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인 작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누비는 것이 내 오후 일과다. 폐지나 빈병, 고철 덩어리들이 내 주된 수집품이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의 뿌듯함은 금세 부끄러움을 잊게 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엄마 몰래 부엌 찬장 제일 안쪽, 낡은 꿀단지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다. 언젠가 엄마 생신에 따뜻한 내복 한 벌, 아니면 늘 물이 새는 낡은 지붕을 고칠 수 있는 목돈이 되기를 바라는 내 작은 희망이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며칠 전부터 모아둔 폐지와 고철을 손수레에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골목길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유난히 예뻐 보였다. 고물상 아저씨는 내 수레를 보더니 평소보다 후한값을 쳐주셨다. 아마도 내 임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과 발갛게 달아오른 볼을 보고 어린 놈이 고생한다 싶으셨던 모양이다. 두둑해진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오늘은 왠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갈까? 아니면 며칠 전부터 국물이 먹고 싶다고 하시던 엄마를 위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포장해 갈까? 하지만 엄마는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무언가를 사드리면 늘 괜찮다고, 너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손사래를 치시곤 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해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문득 얼마 전 학교 앞 문방구에서 봤던 파란색 운동화가 떠올랐다.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는 바닥이 다달아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축축하게 젖기 일쑤였다. 하지만 새 운동화는 내게 너무 큰 사치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늘 내게 민준아,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나는 엄마 말씀대로 마음만은 부자가 되고 싶었다. 주머니 속 돈을 다시 한번 세어보았다. 생각보다 꽤 많은 액수였다. 이 정도면 아주 잠깐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 오늘만큼은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보자. 매일 김치에 맨밥만 먹다가 가끔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돈가스나 짜장면을 먹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으니까 발길은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백반집으로 향했다. 물레 식당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음식 냄새는 언제나 정겨웠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거나 나처럼 혼자 끼니를 때우러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메뉴판을 올려다보았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평소에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던 메뉴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어 보였다. 나는 아주 잠깐 고민하다가 내 생애 가장 큰 사치를 부려보기로 마음먹었다. 저기요, 여기 제육볶음 백반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주문했다. 식당 아주머니는 나를 한번 쓱 보시더니 별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빨간 양념의 제육볶음이 내 앞에 차려졌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수저를 들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이었다. 따끈한 밥 한 숟가락에 빨갛게 양념된 제육볶음 한 점을 올려 입안 가득 넣었다.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양념 맛이 확 퍼지면서 저절로 눈이 감겼다. 그래, 이 맛이야. 며칠 동안 폐지를 줍고 무거운 고철 덩어리를 옮기느라 욱신거리던 허리 통증도 바닥이 다 다른 운동화 때문에 축축했던 발의 감각도 순간 다 잊게 만드는 맛이었다. 반찬으로 나온 시금치 나물도 아삭한 콩나물 무침도 평소 집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맛있었다.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리고 음미하며 식사를 즐겼다. 땀 흘려본 돈으로 사먹는 첫 번째 사치는 기대 이상으로 달콤했다. 한참 동안 제육볶음에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였다. 식당 문이 삐걱 열리며 두 분의 노부부가 안으로 들어섰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은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두 분 모두 허름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정겹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두 분은 식당 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내 테이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를 한번 닦으셨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나도 모르게 두 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영감. 뭐 먹을까요? 오늘은 내가 얼마 전에 받은 용돈이 있으니. 내가 살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할아버지는 메뉴판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셨다. 됐소. 그냥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 좋카오. 당신도 그거면 되지.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더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싶은데. 할머니의 말끝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다시 한번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결국
두 분은 가장 저렴한 콩나물국밥 2그릇을 주문하셨다. 식당 아주머니가 국밥을 가져다 놓자 할머니는 국밥 그릇을 할아버지 쪽으로 살짝 더 밀어주며 많이 드세요. 영감하고 속삭였다. 나는 어느새 제육볶음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두 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이 대화 속에서 그리고 소박한 주문 속에서 묻어나왔다. 할아버지는 국밥 한 숟가락을 뜨실 때마다 시원하다, 시원해 하시며 맛있게 드셨지만 나는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짠함을 느꼈다. 어쩌면 두 분께 오늘 이 한 끼 식사는 아주 특별한 외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가끔 내게 민준아,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복이 온단다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두 분은 정말 밥알 하나하나에 복을 담아 드시는 것 같았다. 문득 내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돈이 생각났다. 제육볶음 값을 치르고도 약간의 돈이 남을 터였다. 그 돈이면 저 두 분께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더 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뭐라고? 생판 처음 보는 분들께 그런 오지랖을 부릴 자격이나 있을까? 게다가 이 돈은 내가 정말 힘들게 번 돈이지 않은가. 어쩌면 나는 이 돈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한 아름 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 사치를 위해 고이 모셔둘 수도 있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하나는 내 돈은 네가 알아서 쓰는 거야. 남들 생각할 거 없어 라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저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게 어때? 네 엄마도 늘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제육볶음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한참 동안 갈등했다. 엄마는 항상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마음이 부자라는 건 뭘까?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 할아버지께서는 국밥 그릇에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드시고는 만족스러운 듯 잘 먹었소 하며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할머니 역시 국밥 그릇을 깨끗이 비우셨지만 어딘가 아쉬운 표정은 감추지 못하셨다. 두 분은 계산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말고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했다. 할머니는 작은 지갑을 열어 동전 몇 개를 세어보시더니 이내 한숨을 살짝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내 마음속의 저울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 그래, 결심했다. 저분들이 드신 국밥값 정도는 내가 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셔 오늘 나는 이미 제육볶음이라는 큰 사치를 누리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마음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알면 분명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 나는 남은 제육볶음을 서둘러 입안에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밥알까지 깨끗하게 긁어 먹고 나서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했다. 이제 정말 실천에 옮길 시간이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산대로 향하는 몇 걸음이 마치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식당 아주머니는 다른 테이블을 치우느라 분주해 보였다. 나는 아주머니가 나를 돌아볼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계산할게요. 제 거랑 저기 창가에 앉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값도 같이요. 내 말이 끝나자마지 아주머니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조금은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셨다. 그 눈빛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너무 주제넘은 행동을 하는 건가? 어린 놈이 건방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꺼내 아주머니께 내밀었다. 그 돈은 폐지를 줍고 빈 병을 모으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조금씩 모았던 내 땀과 노력의 결정체였다. 아주머니는 돈을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철컥, 철컥 하는 계상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제육볶음 백반값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콩나물국밥 2그릇 값이 더해졌다. 내가 가진 돈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가자 주머니는 다시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부풀어 어르는 듯했다. 학생, 혹시 저분들하고 아는 사이니? 아주머니가 거스름 돈 몇 푼을 내게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요. 그냥요. 더 이상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정말 그냥이었다. 두 분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올랐고 엄마가 늘 하시던 마음이 부자라는 말이 생각났을 뿐이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그 미소가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졌다. 내가 계산을 마치고 막 식당 문을 나서려 할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계산대로 다가오셨다. 할머니는 작은 지갑을 손에 꼭 쥐고 계셨다. 아주머니, 우리 국밥값. 할머니가 말을 꺼내자 식당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두 분 식사비는 저 학생이 아까 다 계산하고 갔어요. 네, 그게 무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셨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꾸벅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이미 얼굴은 터질 것처럼 빨개져 있었다. 학생 잠깐만. 서복의 등 뒤에서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우뚝 멈춰 섰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느새 내 앞까지 다가와 계셨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물기가 살짝 어려있는 듯 했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학생한테 이런 신세를 지나.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역시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학생 덕분에 오늘 아주 맛있고 따뜻한 식사를 했네. 복 받을 걸세. 복 받아 하고 덕담을 건네주셨다. 두 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나는 몸 둘 바를 몰랐다. 그저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할머니는 기어코 지갑에서 얼마간의 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려고 하셨지만 나는 극구 사양하며 뒷걸음질 쳤다.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칡게 드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두 분도 더는 강요하지 않으셨다. 대신 할머니는 학생 이름이라도 알려줄 수 있겠나.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은데 하고 물으셨다. 나는 손을 저으며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음에 또 뵙게 되면 그때 맛있는 거 사달라고 너스레를 떨며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방금 전까지 주머니 속 돈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행복감이 가득 채웠다. 물레동의 낡은 골목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철공소의 망치 소리도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뻐하시던 얼굴,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따뜻한 감정. 이것이 바로 엄마가 말씀하시던 마음이 부자가 되는 느낌일까.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했다. 파란색 새 운동화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오늘 나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 허름한 우리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에게 이 일을 말씀드려야 할까? 엄마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썼다고 혼내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분명 내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 참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이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아직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신 듯 조용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찬장에서 꿀단지를 꺼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전 몇 개를 꿀단지 안에 넣으며 나는 오늘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비록 지금은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씨앗이 아름드리나무로 자라나 많은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나는 조용히 엄마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렴풋이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제 식당에서의 일이 꿈처럼 아련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좋은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아침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꼼지락거리며 어제의 그 뿌듯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환한 미소, 그리고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았던 그 벅찬 느낌까지 부엌에서는 벌써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다.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김치,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드시고 남은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나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이 밥상이 정겹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민준아, 일어났니? 어서 앉아. 아침 먹어야지. 엄마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다.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나는 엄마에게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저 오랜만에 내가 번 돈으로 제육볶음을 사 먹었다고, 아주 맛있었다고만 슬쩍 흘렸다. 엄마는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다 커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줄 날도 머지않았네. 하시며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길에 나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황급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언젠가는 정말 엄마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나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낡은 우리 집 대문에서 쾅쾅쾅 하고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평소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소심한 노크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크고 다급한 소리였다. 나와 엄마는 동시에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엄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누구세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여 물었지만 대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쾅쾅하는 거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엄마 뒤로 바짝 다가섰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현관으로 걸어가셨다. 나도 엄마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고 그 뒤를 따랐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우리 모자 무지는 문 밖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고 반짝거리는 구두는 우리 동네의 흙먼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람이었다. 남자의 뒤편으로는 우리 집 골목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나는 내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남자는 나와 엄마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부드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가 김민준 군댁이 맞습니까? 그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아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찾는 걸까? 혹시 어제 식당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일까? 식당 아주머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라도 한 걸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엄마는 나를 자기 등 뒤로 살짝 숨기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요, 우리 민준이한테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본능적인 방어 자세였다. 남자는 그런 엄마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를 끼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민준 군에게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제 이리요.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 역시 영문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제 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저 식당에서 밥 한 끼 사 먹은 것뿐인데 남자는 더 이상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좁은 골목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잠시 김민준 군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어떤 힘이 실려 있는 듯 했다. 엄마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엄마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 낯선 남자는 왜 나를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이 사람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내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이네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듯 한쪽으로 비켜섰다. 아마도 아들의 일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말에. 그리고 남자의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간절해 보이는 태도에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신 것 같았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우리 집의 좁은 마루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 때문에 평소에도 좁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이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남자는 방 안을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잠시 낡은 벽지와 군데군데 벗겨진 장판에 머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우리 집의 풍경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엄마는 남자에게 유일한 방석을 내어주었고 남자는 잠시 사양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방석 위에 앉았다. 나와 엄마는 그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잠시 방 안을 감돌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두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이시죠. 남자는 말을 잠시 끊고는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 했다. 젊은 시절, 어리석은 제 판단과 고집 때문에 그분들 가슴에 큰 못을 박고 집을 나섰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허황된 꿈을 안고서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고 저는 한동안 방황하며 그분들께 연락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나와 엄마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한 회한이 어려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주 작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그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더군요. 예전에 살던 집도 알던 이웃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분들의 흔적이 전부 지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나는 보았다. 저렇게 크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렇게 몇 년을 더 찾아 헤맸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많았죠. 그런데 어제 기적처럼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의 표현처럼 보였다. 혹시 어제 민준군이 몰래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던 노부부를 기억합니까? 남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엄마 역시 놀란 표정으로 나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두 분이 바로 제 부모님이십니다. 남자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나와 엄마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 내가 식사를 대접했던 그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이렇게 번듯한 신사의 부모님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어제 오후 수소문 끝에 부모님이 물레동 근처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부모님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늙고 약해져 계셨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부모님과 저는 밤늦도록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어제 점심에 겪으셨던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진 돈이 모자라 가장 싼 국밥 2그릇을 시키시고는 그것마저도 서로에게 더 먹으라고 양보하시던 중에 어떤 마음씨 착한 어린 학생이
두 분의 식사비를 대신 내주었다고요.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감사의 빛이 어렸다. 부모님은 그 학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요. 특히 어머님께서는 그 학생이 꼭 자기 손주 같았다고.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제 내가 했던 아주 작은 행동이 이 가족에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갔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저는 부모님께 그 식당을 여쭤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어제 그 학생에 대해 물었지요. 아주머니께서는 학생이 이 근처에 살고 가끔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착한 아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민준군의 이름과 대략적인 집 위치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랑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했다. 아마도 아침에 나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일 것이다. 민준군, 남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민준군이 어제 베풀어준 그 작은 친절이 제 부모님께는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모님을 찾아 헤매던 제게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다가와서는 갑자기 내 어깨를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저렇게 크고 대단해 보이는 어른이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까지 고마움을 표현하다니.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따뜻하고 뭉클한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나는 어제 내가 했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마음이 부자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지훈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더해져 있는 듯했다. 아저씨는 다시 한번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엄마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리고 민준군,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나와 엄마는 다시 긴장했다. 감사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무언가가 더 남아있다는 말인가. 민준군의 그 따뜻한 마음씨는 정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군과 어머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오해 없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저씨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민준군이 앞으로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민준군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학자금 지원이라는 말에 엄마의 눈이 커다래졌다. 나 역시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우리 같은 형편에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는 것조차 불투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아저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께는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 혹은 제가 잘 아는 안정적인 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보다 몸도 덜 힘들고 보수도 더 나은 조건으로요. 어머님께서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지 않으시고 민준 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엄마의 거칠어진 손,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리고 늘 피곤에 지쳐있던 모습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아저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엄마가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계신 이 집이 두 분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새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 그 말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비가 새는 천장, 겨울이면 외풍이 심한 낡은 창문, 좁디 좁은 단칸방,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아저씨의 제안이 모두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계셨다. 나 역시 심장이 너무나 세차게 뛰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아저씨,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신세를... 한참 만에야 엄마는 겨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준이가 한 일은 그냥 아이의 작은 선행이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저희는...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너무나 과분한 제안에 감히 받아들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듯 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제 내가 했던 일은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작은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보답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최지훈 아저씨는 그런 우리 모자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민준 군, 이것은 결코 신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드리는 것보다 민준 군에게 받은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준 군의 순수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과 희망을 제 부모님과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민준 군 같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민준 군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저의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민준 군이 앞으로 더 멋지게 성장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저씨의 진심 어린 말에 엄마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아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동정이나 값싼 보상이 아니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주고 그것을 키워나가도록 격려해주는 진심 어린 응원이었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에 많이 놀라셨을 테니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아저씨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어머님과 민준군이 편안한 마음이 드실 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 두 분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두 분께 어떤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것을요. 최지훈 아저씨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와 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일어나 아저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저씨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고는 조용히 우리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혔던 대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골목 저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져 갔다. 아저씨가 떠나간 방 안에는 나와 엄마, 단둘만이 남았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나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어제 식당에서 내가 했던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엄마는 한참 만에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우리 모자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최지훈 아저씨가 떠나고 난 뒤 한동안 엄마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엄마의 낮은 흐느낌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엄마 곁으로 다가가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셨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감격과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터져 나오는 어쩌면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그런 눈물일 터였다. 민준아,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우리가. 정말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한참 만에야 엄마는 겨우 목소리를 내셨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저씨는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건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신 것에 대한 하늘의 선물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내 말에 엄마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오셨다. 그런 엄마에게 이제야말로 편안한 삶을 선물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가슴 벅찬 용기가 솟아났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지훈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였다. 두려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탕에는 아저씨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우리 모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최지훈 아저씨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아저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우리의 결정을 전했다. 아저씨는
아주 기뻐하며 조금도 부담 갖지 말라고, 모든 것을 천천히 준비해 나가자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 했다. 그날 이후 우리 삶에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엄마는 평생 해오셨던 식당 일을 그만두셨다. 마지막 퇴근을 하시던 날, 엄마는 시원섭섭한 표정으로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며칠 뒤, 아저씨의 도움으로 엄마는 한결편하고 안정적인 새 일자리를 얻게 되셨다. 예전처럼 새벽 일찍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저녁이면 나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의 얼굴에는 웃음이 조금씩 늘어갔고,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아저씨는 약속대로 우리가 살 새 집도 알아봐 주셨다. 물레동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새로 이사갈 동네는 깨끗하고 안전했으며 학교와도 가까웠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는 비가 새던 우리 옛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늑했다. 나는 내 방이 생긴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지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최지훈 아저씨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렸다. 이것은 민준군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나의 작은 투자라는 말. 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최지훈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저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를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금 긴장됐지만 엄마와 함께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아저씨가 보내준 차를 타고 아주 근사한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다. 물레동의 허름한 백반집과는 모든 것이 다른 고급스럽고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식당 안쪽의 별실로 안내받자 그곳에는 최지훈 아저씨와 함께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할머니는 예전의 허름한 옷 대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계셨고, 할아버지 역시 깔끔한 양복 차림이셨다. 두 분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고, 민준 학생 어서 오게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친손자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내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또다시 물기가 어렸다. 학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강을 하네. 우리 아들도 찾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도 먹고 정말 고맙네. 고마워. 학생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은인, 할아버지 역시 내 어깨를 다독이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두 분의 진심 어린 환대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전에 어렵게 사셨던 이야기, 그리고 최지훈 아저씨를 잃어버렸던 세월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에 대해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만나고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것이 마치 꿈만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최지훈 아저씨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끔씩 부모님의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드리곤 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날 음식의 맛보다 더 진한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을 느꼈다. 내가 했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삶에 큰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도 감사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 삶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큰 도움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꼭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길은 어쩌면 그렇게 서로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몇 년의 시간이 화살처럼 흘렀다. 나는 어느덧 훌쩍 자라 교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물레동의 낡은 집을 떠나 햇살 가득한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고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다. 더 이상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고된 식당 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저녁이면 따뜻한 집에서 나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최지훈 아저씨는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때로는 친삼촌처럼, 때로는 인생의 선배처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아저씨의 부모님이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 내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나 다름없는 분들이 되셨다. 주말이면 가끔 아저씨 댁에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내 삶의 또 다른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나는 아저씨의 도움 덕분에 아무런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자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막연하게나마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직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삶이 풍족해졌다고 해서 과거의 나를 잊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물레동의 좁은 골목길과 그곳에서 폐지를 줍던 어린 시절의 나를 기억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물레동에 있는 작은 청소년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곳 아이들은 대부분 예전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낯을 가리던 아이들도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작은 꿈들을 응원해주고 싶었다. 때로는 내가 최지훈 아저씨에게 받았던 것처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하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건네며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미소를 보는 것은 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어렴풋이 마음이 부자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곤 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한 번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 중 한 명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 곁에 다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참 동안 씨름한 끝에 마침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내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몇 년 전 물레식당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내가 내밀었던 작은 도움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아이에게 건넨 작은 도움 역시 그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선행은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년 김민준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에는 항상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지훈 아저씨와의 만남.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나는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만약 몇 년 전 그날 내가 물레 식당에서 그 노부부를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여전히 좁은 골목길을 헤매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은 선택의 순간에 용기를 내었고 그 용기는 내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내가 받은 이 기적 같은 삶에 감사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최지훈 아저씨처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다.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힘을. 나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 작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